효율적인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장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는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만수 소장님, 김선호님, 이재흥 센터장님과 함께 서울시의 최영훈 정보기획관님, 방정혜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님, 유성준 세종대 빅데이터 산업진흥센터장님, 이종석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장님도 함께 해주십니다. 예, 저는 정부에다가 각종 데이터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시민과 공유하고 또 정부의 움직임과 정부의 또 잘못한 점들 이런 점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감시하는 그런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느끼는 것도 많았고 상당히 좀 많은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자 이외에 토론을 하실 분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용훈 서울시청 정보기획관님 오늘 와주셨습니다. 예. 방정혜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유성준 세종대학교 빅데이터 산업진흥센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예. 이종석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2부 행사는 이제 저희가 1시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3부에 또 여러 가지 협약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발표 토론자분들께서는 한 8분 정도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토론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우리 발표자들께서 또 그에 대해서 첨언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행사의 또 가장 또 주최자이신 서울시청 우리 최용훈 정보기획관님께서 우선 토론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발언시킬 줄은 몰라가지고 저는 다른 분들 얘기 듣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일단 날씨 듣고준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되게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행사 자체가 우리 사회의 지금 현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좌석이 조금 덜 찼고요. 그리고 일부 발표 듣고서 빠져나가신 일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오늘 들으면서 특히 마지막에 비영리 IT 지원센터장님 발표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반성을 좀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서울혁신파크에 가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시작할 프로그램인 IoT 지원센터하고 빅데이터 캠퍼스 관련돼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마침 다른 일정이 겹쳐가지고 참석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갔다 왔던 저희 담당자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해주셔가지고 IT에 대한 사회혁신가들의 아직까지의 무관심에 조금 섭섭하기도 했고, 우리가 너무 하이레벨에 접근하지 않았나, 좀 더 기초적인 지원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데이터 기반의 사회 혁신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친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사를 임했는데, 센터장님은 어려운 주제를 다룬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 봐서 역시 아직 내가 눈높이를 좀 더 혁신가들한테 맞춰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오늘 컨퍼런스랑 내년에 저희가 진행할 빅데이터 캠퍼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빅데이터 지원센터하고의 관계는 좀 어떻게 선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사회혁신을 IT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했을 때, 올해 저희가 처했던 문제점들이 저희가 빅데이터,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분석하는데, 이게 왜 우리 내부에서만 쓰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쓰여서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많은 현실적인 난관들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민간에서 제공받아온 데이터들 자체는 협약에 의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만 쓰도록 협약이 돼 있어서 개방을 할 수가 없었고요. 사실 이러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공공행정 데이터에 비해서 좀 더 가치 있는 데이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혁신가들을 만났을 때 IT에 대한 지식이나 스킬의 부족, 또 심지어는
시스템이나 자원의 부족 같은 것들 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겹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 기한을 계획을 해내가지고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만든 게 이제 빅데이터 캠퍼스였고요. 여기서 바라는 건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랑 일맥상통한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를 좀 더 처음에 발언해 주신 그 커뮤니티 매핑 쪽에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좋은 사회로 바르게 살 건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회혁신 활동들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봤을 때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성은 인식을 하면서도 데이터에 대한 권리 자체를 사람들이 아직까지 주장도 다 못하는 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 프라이빗 섹터에서 와주신 그 이종석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기업들 아까 데이터 어그리게이터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소유권, 가치의 귀속이 누구한테 되느냐, 사용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통신회사들, 이동통신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가장 중심이 되는 통화 기록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여러모로 많이 쓰이고 있고 심지어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이동통신사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데이터를 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만들어낸 건 누구시냐 생각해 보면 저희 시민들이 이동전화를 써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동통신 회사가 사실 약관상에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규정 가지고 영리화해 가지고 부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분이나 다 같이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화두가 아닌가. 적어도 그런 데이터들은 공공부문에서 공익을 위해서는 올바르게 쓰여지고 같이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그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 혁신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자 한 저희 파트너 지금 신한카드를 비롯해 여러 파트너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내년 이맘때쯤 이런 행사를 다시 하게 된다면 이 홀이 가득 차고 심지어는 서서 듣는 분들까지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여해 주신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우리 공공부문 내지는 IT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눈높이들을 IT에서 비전문가지만 사회혁신의 IT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눈높이까지 낮출 것인가라는 차원의 아이디어를 좀 더 저희 공공부문에다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른 분들 얘기 듣고 또 첨언할 거 있으면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짧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화기록 그 유료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데이터를 유료로 판다는 건 좀 굉장히 저도 처음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 가지 좀 토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통계청에 있는 이 나라 지표에 보면 딸려져 있는 것 중에 빅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해외 유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요청했더니 38만 5천 원을 이제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왜 한국에서는 데이터를 박사 논문을 한국을 위해서 쓰는데 그걸 38만 5천 원을 지불하냐.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 가지고 경향신문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통계청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데이터 수출하는 알바생들 월급 주고 있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저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받고 있어서 그걸 폐지할 때까지 계속 제가 좀 괴롭혀 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가에서도 이렇게 팔고 있고 또 이렇게 이동통신사에서도 빅데이터를 이렇게 팔고 있는 현실이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방정혜 우리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에 있는 방정혜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빨리 시작을 할 줄 몰랐는데요. 일단 저희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이제 학부부터 해서 석사, 박사 그리고 경영대학원 MBA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 수업을 하고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빅데이터 분석하고 해석해내는 그런 과정을 학습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석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마케팅적인 그
개념이 있어야 그것들을 잘 활용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마케팅 사이언스 MBA라는 과정도 이번에 개설을 새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동안의 그 교육 과정에서 보면서 저희한테도 빅데이터를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어느 정도의 그 제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데이터를 다양한 실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빅데이터 캠퍼스를 만들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정말 활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 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무엇인가 이제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마케팅 교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마케팅에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냐면 보통은 이제 그 매출 데이터들이 있죠. 기업에서 갖고 있는 매출 데이터들이 있고 이런 매출이 일어나기까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서베이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거 살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은 나 이거 살 거예요. 살 마음이 한 80%쯤 있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한계점은 그 실제 행동하고 원래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의지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제 사업이든 아니면 공공 서비스든 이제 어떤 고객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부분에서 그런 서베이 데이터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찰을 많이 시작을 했는데 그런 관찰 부분이 이제는 드디어 데이터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그만큼 발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정말로 활용을 하려면 실제로 창업하시는 분이나 공공 데이터나 다 사람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를 이제 볼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러면 데이터들의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통계청 데이터들 되게 많고 좋은 게 많습니다. 활용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어떤 사업에서 이용을 하려다 보면 이게 그렇게 통계적으로 처리가 된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조금 제한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을 정말로 사람을 정말로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라면 어떤 개인 레벨에서의 그 데이터가 통합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로 아니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돈을 언제 쓰고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이런 것까지 서울시에서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아마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누가 그걸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만족을 시켜주는 게 이제 저희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개인 레벨에서 누군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저희가 관리 측면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창업을 하시든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를 개선을 하든 좋은 측면으로 저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레벨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리 차원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그거를 확실하게 프라이버시는 분명하게 이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느끼는 점이 그렇다면 단순히 이제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내는 능력만 있으면 되느냐? 저희 생각에는 그런 숫자들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 측면에서 단순히 이제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빅데이터를 다루고 그걸 분석해내고 해석해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섞이는데 그런 통합된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부 출신들 이제 전문가들 빅데이터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한 가지 또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 워낙 이제 전문적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력자들을 원해요. 근데 사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데 신입사원으로는 못 들어가고 경력을 필요로 하는 데는 사람이 없고 이런 이제 갭이 있습니다. 이런 갭을 이런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인턴이라거나 이런 기회를 좀 주시면 그런 갭이 좀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분하고 그런 학생들 취업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그 빅데이터 캠퍼스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참가자들께서 굉장히 빨리 맞춰주셔서 지금 시간이 계속 아주 좋습니다.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그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월마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기저귀를 사시는 분들이 꼭 같이 사는 게 있죠. 여기 우리 참가자분들 아시나요? 예, 30, 40대 남성들이 기저귀를 사면 꼭 사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 맥주를 사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기저귀 맥주 마켓이라고 해서 요즘 제가 우리나라 현황도 어떤지 한번 롯데마트를 한번 가봤더니 금요일 날 기저귀 옆에 바로 진짜 맥주가 한 상자씩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양손으로 기저귀를 갈 생각을 하니까 집에 가서 맥주라도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월마트에서 이 법칙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요즘에 엄청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는 아니지만 뭔가 사회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의 법칙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해서 실사회적으로 많이 좀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유성준 세종대학교 빅데이터 산업진흥센터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제 디스커션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약간 이제 디베이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디 가서 그 기저귀하고 맥주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느 분이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그 CRM 업체가 만들어낸 허구다라는 이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저도 이제 그걸 듣고서 한번 또 찾아봤어요. 구글에서도 반반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쪽 빅데이터 쪽에 오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뵙고서 말씀 좀 나누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진흥센터라고 하는 그 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작년 2014년도 5월달에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현재 미래부 과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버나 혹시 빅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막혀 있을 때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는 그런 관점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만들어진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한 40여 개 업체와 저희들이 일을 해왔고 현재 일부 업체하고는 계속 일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좀 더 많은 업체들과 저희들이 일을 진행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을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빅데이터에 대한 생각과 기업들이 접근하는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이 차이가 좀 있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1년 반 정도 업체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정부나 또 서울시 여기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를 기업체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아직도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의 고민도 거기에 있으신 것 같고 미래부도 그런 고민을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개방을 해서 거기 이제 문제는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돈이 되는 서비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돈이 되는 모델을 1차적으로 아직은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신한카드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개인 정보를 오픈하지 못하는 문제, 개인 데이터를 좀 쓰고 싶은데 그거를 사용해야지만 돈이 되는데 그거를 그런 것들은 오픈이 안 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오픈이 돼 있다든지. 지금은 서울시 데이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회사 쪽에서, 기업 쪽에서는 시선이 와 닿지 않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기업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 컨설팅을 하는데 기반이 되는 어떤 이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스타트업을 갖다가 이렇게 컨설팅을 할 때 또는 중소기업을 컨설팅할 때 항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 견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과연 저 서비스가 일반 고객들이나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층에서 정말 원하는 서비스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과연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서비스의 어떤 플로우가 과거에 투지폰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UX인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그런 UX인가,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편의성에 대한 문제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하게 되고, 사실은 기업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케팅 쪽과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커스터머들을 그 서비스로 끌어들이면서 자기네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서비스나 그 서비스의 흐름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기업들은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를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프라인 CRM이라고 한다면 앞에 전문가분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제가 문외한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오프라인 CRM이라고 한다면 오프라인으로부터 데이터가 온다면 지금은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데이터에 눈이 아직 갈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많이 사회적으로 열려있는 데이터들을 갖다 매시업해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유저가, 커스터머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컨설팅을 할 때 과연 이 서비스 모델로 간다면 이 기업이 원하고자 하는, 이 기업의 이 서비스 모델이 계속적으로 커스터머의 페인을, 그러니까 일반 고객의 고통을 계속 풀어주는 쪽으로 이 데이터 분석이 쓰이는가 하는 관점으로 계속 저희들은 고민하고 기업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죠. 사회 혁신과 빅데이터라고 하는 관점의 그 주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업의 어떤 영리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 혁신에 어떻게 사용이 될까 라고 해서 자료도 잠깐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자료를 잠깐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발표해 주신 앞에 발표자분들이 발표해 주신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연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에서 공식 오픈 데이터 홈페이지를 처음 열었을 때, 그리고 그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사용도가 많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혁신에서 어떤 IT나 또는 빅데이터가 사용이 되려고 한다면
과연 그 서비스가 만들어낸 서비스가 커스터머들의 페인을 비타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스타트업 쪽에서 얘기하는 페인킬러냐 이게 진통제냐 안 먹으면 안 되는 진통제냐 아니면 먹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비타민이냐 근데 이런 문제로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풀고 싶은데 뭔가 만들어냈는데 계속적으로 그 커스터머들이 또는 그 사용자들이 그거의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유지 보수가 된다든지 그래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기업 입장에서 또는 그 서비스를 주관하는 제공하는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서비스를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돈이 생길까? 아니면 뭐 어떤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서비스가 계속이 될까?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건 IT건 간에 사회 혁신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그리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 두 개를 다 보고 각자가 각 주체들이 정말로 이 서비스는 정말 해야 돼. 그러면 나한테 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나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도 이 서비스는 정말 사용하면 나한테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이런 그 강한 매력이 있어야지만 그 서비스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유성준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참 개인의 필요과 또 이렇게 기업의 필요성과 또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필요성이 맞아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에 계속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PDF로 준다든지 또 담당자가 제가 원하는 자료의 일부만 가지고 있다든지 아예 없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또 자꾸 멀어지게 되고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아예 시에서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런 갭들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 다음으로는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 이종석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앞에서 그 말씀하신 거에 이 기업이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여기 자리에서 들리는데 그 몇 가지 지금 좀 그 시정을 좀 이렇게 인식을 똑바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카드사가 이제 그 카드 데이터를 판매한다라는 거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카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분석 결과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관리 정보보호법에 있어 고객님들의 그런 개인적인 거래 내역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하냐 하면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어떤 서울시에서 이제 축제를 했을 때 그 축제가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는 그것들을 설문을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아니면 거기 이 오신 이 매장을 여신 분들이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갔느냐인데 실제로 거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원래 그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와서 소비를 일으키신 부분까지도 있는 겁니다. 근데 축제 기간 동안에만 정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축제를 보러 오신 분들이 얼마큼 소비를 했느냐를 보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은 저희 이제 이 업장에서 기존에 계속 쓰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날도 축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셔서 쓰신 분이고, 어떤 분은 진짜 외부에 계신 분인데 그 지역의 축제를 보기 위해서 쓰신 분들을 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 축제가 정말 성공적인 축제였는지, 아니면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저희가 돈을 써가면서 축제 준비를 하는데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된 건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시를 해드릴 때는 분석 결과 정보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주로 어떤 연령대의 고객분들이 이 축제를 보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등의 정보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지금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저렴한 비용에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신한금융그룹이 따뜻한 금융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금융의 본업으로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 실제로 이익이 얼마 안 되고 기껏 해봐야 진짜 뭐 그 사업 왜 하니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이 정부에서 그 축제를 기획하거나 국민적의 세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느 그 지원금이 정말 피해 입으신 그런 그 소상공인들한테 가실 수 있게끔, 그럼 어느 업종에 어느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셨는지가 저희는 명확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타겟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그런 돈들이 피해를 안 보신 업종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안 가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쪽에 저희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한카드가 빅데이터 센터는 재작년 12월에 만들어졌고요. 제가 작년 11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센터를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카드사로서 차별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분들의 그런 이 신용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해야 된다는 니즈는 어느 카드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고객들한테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코드9이라 그래서 저희가 고객 세그멘테이션 기반하에 지금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4개 정도 카드 상품이 나왔고요. 지금 발급 매수가 지금 거의 한 250만 자 정도 발급되고 있는데, 이게 뭐 큰 숫자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신용카드에서 하나의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10만 장입니다. 10만 자가 발급된다 그러면 그 상품은 시장에서 굉장히 히트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4개 카드가 250만 자가 팔렸다는 것들은 고객분들이 이 카드가 내 씀씀이에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봐도 이 카드를 이용하시는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빅데이터 센터를 맡고 이런 토론 자리에 갔을 때 가장 많이 공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데이터가 다 고객분들이 준 건데 왜 마음대로 쓰면서 고객들한테는 혜택을 하나도 안 돌려드리느냐라는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실제적으로는 미국 쪽에 샌프란시스코의 그런 스타트업이나 거기 있는 비자나 이런 글로벌 그런 카드사들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가서 시에로라는 서비스가 미국에서는 유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카드 링크드 오퍼인데 지금 전 카드사가 시에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청구서에 보시게 되면 잘 쓰시는 업종, 쓰실 만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오포가 있으면 그 오포를 달아드려요. 그러면 이런 앱이나 그런 스마트폰에서 이걸 내가 쓸 거야라고 클릭만 해두시면 그냥 뭐 그거를 가서 뭐 내가 이 문자나 이런 거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긁으면 자동적으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서비스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이 구매 이 카드 거래 내역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다음에 요거를 사용하시겠다 싶으면 그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LMS나 이런 걸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청구서에 같이 있어서 보시고 내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이렇게 클릭하셔서 쓰시면 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왜 만들게 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쿠폰이 그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자꾸 날라오고 내가 막상 쓰려고 그러면 쿠폰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쿠폰을 아싸리 항상 쓰실 수 있게끔 그런 청구서에다 달아드리는 겁니다. 그럼 언제든지 거기 그 쿠폰이 있었지 하고 쓰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지금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이제 공공 데이터 왜 기업에서 이용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상 데이터를 한번 연결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뻔한 얘기 나옵니다. 뭐냐 하면 비 오는 날 야외 활동 안 하시고 실내 활동 많이 가세요. 영화관이나 이런 데 많이 가십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몰라서 여지껏 마케팅에 안 썼냐? 이미 다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면 그 이상의 뭔가 고객의 니즈가 있는 것들을 포착해낼 수 있느냐?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저희 나라의 분석 역량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월마트에서 맥주하고 기저귀의 뭐 연관관계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나라 분석가들은 절대 그렇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석을 할 때 이미 그 사람 머릿속에는 맥주 매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유사한 업종의 매출은 이거야 정해져 있는 거죠. 절대 거기 기적의 매출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저희 나라의 분석은 그 전문가 분석 시스템이에요. 데이터를 갖다 몽창 쓸어놓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 간에 어떤 유의미성이 나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막 밑으로 들어가서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관계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주로 그런 분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빅데이터가 지금 저는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막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빅데이터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꼭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굉장히 적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 업무 지식을 몰라도 데이터 간의 어떤 상관성이나 연관성, 인과관계 등을 데이터 분석만으로 끄집어내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업체에서 왜 경력직을 찾냐 하면 실제로 신입사원을 데려다가 그런 수준까지 올려서 교육을 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1년 단위의 그런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경력직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런 이유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신입사원들은 그런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주로 통계학과 중심으로 뽑다가 심리학과, 그다음에 산업공학과, 그다음에 그런 전산공학과 이런 친구들을 지금 신입사원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가 좀 더 발전할수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토론들의 해결 솔루션들은 해답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런 제목이 사회 혁신을 위해서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말씀이신데 저희가 저희 데이터를 직접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빅데이터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한번 통신 데이터랑 저희 데이터를 갖다가 50바이 50m 지역을 이렇게 거놓고 합치는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너무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때 얻은 인사이트가 뭐냐면 분석이라는 게 목적이 있어야겠구나. 목적이 있으면 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뭔가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 데이터가들이 뭔가라고 나오면은 우리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끼리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낼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깨달아서 50바이 50 격자를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업종의
그런 매출 규모 단위, 그런 가맹점들이 있는 위치 단위로 다시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작업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양사가 인력을 쏟아부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건드리지 않은 채로 서로 이업종의 데이터를 다른 그 키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리정보죠, 좌표값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을 살짝 줄여주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회 혁신을 위해서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직접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직접 제공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원하시는 뷰들을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거랑, 대학생들이 이 기업체에 오게 되면 기업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쌤이라고 해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빅데이터 교육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을 좀 사회에 좀 환원함으로써 이런 빅데이터가 사회 혁신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진짜 금요일 날 기저귀를 사시는 분들이 맥주를 사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나중에 좀 꼭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우리 앞에 발표자 우리 한 2분 정도씩만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만수 대표님,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할 게 많은데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예, 빨리 맞춰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빅데이터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쓰는지, 빅데이터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거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변수가 나타난 건데,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미국하고 이제 한국을 비교해 보면 데이터의 퀄리티가 엄청 차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 데이터 이름 가버먼트에서도 1에서 5까지 하는 스케일이 있는데 PDF 말고 엑셀로 제공하는 게 그것도 그 다음 낮은 단계예요. 예, 근데 거의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퀄리티 부분에서 제가 이제 화장실 데이터, 분명히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이름과 주소만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바마 정부에서 오픈 데이터 할 때도 사실은 모든 데이터를 다 오픈하라 그랬어요. 국가 안전과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되지 않은 모든 데이터를 오픈하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 소셜 이노베이션에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그 큰 기업체나 리소스가 있는 사람들만 지금 쓰고 있어요. 파이낸스 분야나 또 이제 그 인터넷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꼭 그 제공되지 않더라도 많은 데이터가 제공이 되면, 제 생각엔 한 기업이 어떤 아이템을 만드는 것보다 1000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그 중에 하나만 성공을 하면 청년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잡 문제요. 그리고 그 각 분야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델타 에어라인이나 그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이나 그런 정도의 데이터를 사실 10몇 년 전부터 다뤘습니다. 이게 빅데이터가 이제 사람들한테 오픈돼서 그런 거지, 그 대기업들은 다 그렇게 쓰고 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할 말은 많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근데 데이터의 정보 공개,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그 사회 혁신의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우리 이만수 대표님 얘기를 1시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너무 아쉽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김선호 우리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토론하시는 거 들으면서 빅데이터와 오픈데이터가 좀 섞여서 얘기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오픈데이터하고 좀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보통은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오픈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혹은 빅데이터 관련 기술들 얘기하거나, 이렇게 두 개가 좀 혼재되어 있는데요. 오픈데이터 플랫폼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플랫폼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정부에서 오픈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기업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사실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오픈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 그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를 밀어넣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픈데이터 플랫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픈했다라고 선전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가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열게 되면 다른 업체가 같이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자신의 데이터를 오픈하기 싫어하는 성향들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자사의 그 자산인데 그걸 오픈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정부하고 커뮤니티하고 기업들이 모여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구축을 누가 할 것이고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누가 구축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흥 센터장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께서 그 다양한 그 전문 분야에 계신 어떤 그 인사이트 경험을 토대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뭐 되게 그 혼재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됐잖아요. 통계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명확화가 필요하다부터 시작해서 뭐 옆에서 말씀해주신 연구원님 말씀에 오픈 데이터, 빅 데이터 다 섞여서 지금 얘기가 돼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그 심도 깊은 솔루션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만나는 자리, 소통하는 자리가 많아지고 상시적으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 그 저희가 천만상상 오아시스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지금 그 리뉴얼해서 이용자 분석을 해봤어요. 설문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새로 타겟팅해서 그 인터뷰도 해봤는데 그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왜 다시 찾지 않으십니까? 또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있는데 서울시에 뭔가 제안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왜 그리 안 가십니까?를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어차피 귀 기울여 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그 의견을 제안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한계도 있거든요. 그 시에서 여러 의견이나 민원을 그 경청하시려고 하지만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갖고 계시는 권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소관 부처라는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어도 맞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그 클로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버전의 행정인 것 같아요. 이제 나아가야 될 행정은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그 적재적소에 이렇게 뿌려드리고 연결해드리는 그런 이제 그 매개자로서의 그 공무행정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 이렇게 구매 동기나 어떤 그 상업적 동기에 의해서 시민들이 제공하시는 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력을 남긴 데이터가 사회적인 문제를 풀 때는 핵심이 아니라 그 계속돼서 업데이트되고 계속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의미가 있고 그 유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서울시께서나 공공 그 기관에서 어떤 이런 데이터를 시민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목적으로 다루려고 하실 때 시민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어떤 그 내부 조직 기능 단위를 좀 강화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늘 데이터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만 하면 될 것 같고 판 깔아놓으면 뭐 동기 뭐 댓글 하나당 뭐 1,000원 드리면 시민들 참여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SNS 뭐 커뮤니케이션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사회 빅데이터 사회 혁신을 꿰뚫다 2부 또 토론 진행했습니다. 정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그것을 원하는 분들은 또 그의 반대측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장벽을 낮추고 공유할 때 사회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표했던 우리 발표자분들, 우리 토론자분들, 또 앉아 계신 우리 청중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2부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빅데이터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잠시 영국의 사회혁신 그룹 네스타가 만든 동영상 함께 보시고요. 세 번째 세션 빅데이터 캠퍼스 회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이 세 번째 세션까지 We've had 같이 half a 해주셨으면 century of 좋겠습니다. wave after wave of digital innovation, everything from computing and data and the World Wide Web, and then a more recent wave of social innovation, the creation of new social models of healthcare or consumption or finance. And what's happened in the last few years is an attempt to bring these together. What we're trying to look at is what are the new methods which can help grow digital social innovation ideas, which could be new ways of organizing money, new ways of organizing democracy, new ways of people sharing resources. How do we help those grow from often very small projects to begin with into ones which can really change everyday life? Citizen science is about enabling the general public to get involved in real science. So for us at Cancer Research UK, that's about enabling the public to get involved in real cancer research. What they're doing through our apps is they are helping analyse real cancer data, and once they've done that analysis, that goes back to our researchers, and that enables them to feed that data into their research, and that helps them to develop new, better treatments for cancer patients, and will hopefully enable us to beat cancer sooner. Our first product was Cell Slider. Cell Slider is very close to the science. You're basically doing the job of a researcher, but on a very small scale. We then developed Genes in Space, which is a mobile game. And your mission in the game is to gather as much of these clouds of purple space dust as possible. What's really clever is that we've taken genetic data from cancer cells, and it's actually that genetic data that is determining where the purple element alpha is that you are flying through. In the first 3 months, the citizen scientists were able to use Cell Slider to do analysis which had taken our researchers 18 months to do. So that's 6 times faster. And so that shows us that there is real potential for citizen science and crowdsourcing as a concept to make a massive difference in terms of accelerating cancer research. What Open Corporates does is to take the information, public information, from government sources. So, for example, you can search for all the Barclays companies around the world. You can look at directors in companies in other countries, for example. Whatever country you're in, there's often money disappearing off public funds, normal people's tax money just disappearing. And with open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spending, we can start to track that down. We can understand where money goes, where public money goes from tax revenues, through governments making budget decisions, where the money is actually spent in procurement and in final expenditure, and the impact that had. And that means bringing together lots of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spending, about company ownership, who owns and controls the companies who are taking government money. So you can then join all the dots and follow the money through. Journalists massively use it, not just to search for companies, but to search for directors and to search for other companies that they're connected with. Other businesses, SMEs, governments are using this, banks are using this. All of these things really depend on this underlying data set, and that's what we've been producing, this underlying base level data set of companies. There's always an imbalance of power between citizens and individuals and big corporates, governments and so on. And information can help balance that power. We should know as much about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as they know about us as individuals. And so there are great applications of open information in uncovering corruption and holding power to account. The Smart Citizen Kit is an open hardware project that allows people to have a sensor device in their houses to capture information about the environment, specifically in terms of noise pollution, air quality, temperature, humidity. And the aim of the project is to bring open tools for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of useful information in cities. The Smart Citizen Kit is basically sound, temperature, humidity sensors and light sensors that actually are
capturing this information, sending it to the microcontroller, and then the microcontroller sends it to the antenna, and the antenna sends it to the world. We have produced already more than 1,000 kits. Those kits have produced more than 300 million data point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he social implications related on how people can relate with each other in a totally new way. Now, what happens when your information has some value for someone else? For me, I put this example of the noise, or it could be in the air quality. You could say you live next to the airport, and you can say that both the air quality and the noise is above the limits that the EU regulation is put in. Then you put in hands of the people the tools to make some kind of claim on their rights, no, and to live in a healthy environment. It's done through the empowerment of people, and I think that's maybe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the potentials of the project. The motivation of making it an open hardware basis is that people can build on top of that. People can develop their own sensor boards and attach it to the existing sensor board. And we want to encourage that. We want to encourage people to use the smart citizen and transform it into something meaningful or useful for them. Potential for sharing things online, for finding new insights, and to innovate from that is just huge. I think now with the internet, we'll see more information being freely shared online, more people with the skills to find and use that information, and sharing themselves. This is just the start of an open revolution. It's going to be a really exciting few decades ahead. Digital social innovation has the same potential to change society that digital technologies have had to change how we do retailing or finance or, booking a holiday. And yet, at the moment, most of the really promising projects are still quite small. But we need a route map so that the really good ones then can be scaled, tested, improved in exactly the same way that happened with the underlying technologies of computing or broadband or mobile phones, which had, if we remember, huge public investment many decades ago. We're all now benefiting from that. I see exactly the same happening with digital social innovation, that it requires really an R&D investment now to support, trial, test new models, and then in 5, 10, 20 years' time, we'll all reap the benefits.